이봐, 친구.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이제야 만나네. 꽤 번지르르한데? 소문이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설마 아내 덕에 이렇게 거칠애라도 하는 건가? 제 전 남자친구 최민준이 제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 연회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제 남편을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지하의 제왕, 코드네임 청룡끄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남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마음 정거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곧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모든 여자에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 할 날이겠지만 제게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은혜를 갚기 위한 의무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싱싱한 꽃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축복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곧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저보다 18살 많은 남편 박지훈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목기시해진 낡은 셔츠에 깡마른 다리에 비해 통이 너무 큰 낡은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짓단에는 비를 맞았는지 흙탕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그는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일찍이 자리 잡은 주름과 고달픈 표정, 그리고 늘 땅을 향한 채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빛. 제 눈에,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구청 직원의 눈에도 지훈 씨는 인생에 실패한 또 뜨고 무능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3개월 전 박 교수님께서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서연아, 내가 가면은 우리 지훈이가 홀로 남을 텐데 그 애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지가 않아. 늘 외톨이였지. 내가 십수년간 너를 걷어먹이고 가르친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고 부디 내 대신 그 아이를 좀 돌봐주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 그 유언이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저를 거두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길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효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교수님께서 평생을 걱정하신 41살의 미혼 아들과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구청 직원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얇은 종이 위에 제 이름 김서연을 빠르게 적어내렸습니다. 지훈 씨도 펜을 잡았습니다. 크고 투박하며 갈라진 그의 손은 마치 펜을 잡는 것이 삽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처럼 서툴고 느리게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움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째서 저렇게 늙고 가난한 아저씨와 결혼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서류에 도장을 캥 하고 찍는 소리는 제 운명을 결정짓는 망치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 저를 주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낡고 오래된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장은 찢어져 속에 스펀지가 다 드러나 있었고 시동을 걸자 털털거리는 소음과 함께 매캐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손잡이에 걸어둔 흠집투성이의 낡은 헬멧을 제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쓰세요. 머리 젖으면 감기 걸려요. 그것이 오늘 아침 내내 그가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받아 머리에 썼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찔러 인상을 찌푸렸지만 잠자코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지훈 씨가 엑셀을 밟자 오토바이가 한번 크게 출렁이더니 힘겹게 도로로 나아가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의 깡마른 등에 닿지 않으려고 애쓰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번쩍이는 최신 스쿠터를 타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다른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죠.
한숨마저 체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이 남자와 함께 제 인생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낡은 오토바이는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좁은 길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외곽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넓지만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정원은 아무도 가꾸지 않아 잡초와 나무가 무성했고 거대한 고목들이 햇빛을 가려 대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지훈 씨가 시동을 끄자 엔진 소리가 했고 정원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덤불 속에서 우는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왔죠. 저는 마치 두세 개를 가르는 문을 통과한 것처럼 현대 생활의 소음을 등지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의 가구는 아주 단출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검고 윤이 나는 목재 탁자와 의자 세트, 그리고 몇 군데 칠이 벗겨진 낡은 자개장뿐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지나치게 깨끗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왼쪽 방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교수님 방이었어요. 당신이 저 방을 쓰세요. 이부 자리는 새로 바꿨습니다. 저는 뒤채의 작업실에서 지냅니다. 그곳은 제 일하는 공간이니 필요한 일 없으면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서요.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혼 첫날 저녁 식사는 극도로 어색하고 초라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 무언가 요리하려 했지만 부엌은 냉기가 감돌았고 솥을 꺼는 아궁이는 불씨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불을 지피지 않은 흔적이었죠. 지훈 씨는 저를 말리며 골목 입구에서 사온 순댓국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두 그릇의 국밥은 이미 식어서 밥알이 불어 있었고 눅눅한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누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말없이 마주 앉아 맛없는 국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저는 국밥을 삼키며 목구멍에서 쓴맛을 느꼈습니다. 내 남편은 가난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센스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란 말인가. 식사를 마치자 지훈 씨는 말없이 그릇을 치워 설거지를 했고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 제 앞 테이블에 작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흘깃 보니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카드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은행 로고도 없었고 카드 표면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숫자 배열과 박지훈이라는 이름만이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몇 푼 안 되는 월급 카드를 주는 것이겠지. 가지세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무게감이 느껴져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봐야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카드를 그에게 다시 밀어내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갈 수 있었고 그의 적은 월급에 기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훈 씨의 말에 저는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는 교수님 기일입니다. 여기 500억, 깨끗한 돈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쇼핑을 하든 집을 수리하든 당신 뜻대로 하세요. 혹시 나중에 이곳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되면 이 돈으로 자립해서 떠나도 좋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제 앞에 선 초라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00억?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해진 셔츠를 입고 길거리 국밥을 먹는 사람이 500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액수는 제가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갓대학을 졸업한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건 제 목숨값입니다. 그가 내뱉은 목숨값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차갑고 섬뜩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무슨 일을 하길래? 지훈 씨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작업실로 향하는 나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평온하지만 은근한 위협이 담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 집에서는 적게 알수록 오래 삽니다. 호기심은 당신에게 해로울 뿐이에요. 나무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비밀스러운 세계와 격리되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검은 카드를 손에 쥔 채 저는 뜨거운 숯덩이를 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경멸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막연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500억이라는 목숨값의 대가는 과연 제 인생의 평화일까요? 운명에 비오던 그날, 제가 지훈 씨의 아내가 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느리게 재생되는 흑백 영화처럼 조용하고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어 마치 이곳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의 궤도를 도는 낯선 하수긴과 다름없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며 이 낯선 곳의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면 지훈 씨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유령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그는 이미 집에 없었고 낡은 오토바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제가 책을 읽다 지쳐 잠이 들 무렵에야 그는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으스스할 정도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그는 거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첫날부터 경고했던 금지구역이었죠. 작업실로 통하는 무거운 나무문은 언제나 크고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쎄쎄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아니라 밤중에 들리는 방앗간 소리처럼 웅 하는 컴퓨터 펜 소리와 함께 규칙적으로 타닥타닥 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비밀스러운 남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주었던 강력한 검은 카드는 여전히 화장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손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그 거액의 출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마트에 가는 척하며 저는 몰래 카드를 가지고 회사 근처 ATM으로 갔습니다. 기계에 카드를 넣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교수님의 기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갑자기 붉은색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VIP 등급 접근입니다. 생체 인식 또는 2차 비밀번호를 인증해 주십시오. 저는 겁에 질려 서둘러 취소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뽑아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고 제 남편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는 쉬는 날이라 집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중년의 남자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 교수님의 오랜 친구인 김 이사라고 소개하며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의 태도는 아주 정중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보는 시선에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한 뒤 급히 뒷채로가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제가 차를 내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김 이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늘 조용했던 작업실 쪽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작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쉬고 느릿하며 체념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으며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단호함과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그 화물, 당장 멈춰. 만약 장씨 쪽에서 몰래 합의를 어기고 움직이면 30분 안에 그놈들 물류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 흔적은 남기지 말고.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물류 시스템, 화물 차단, 시스템 마비, 이런 전문 용어와 살벌한 사업 현장의 분위기가 1년 내내 집구석에 틀어박혀 지내는 지훈 씨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니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붙어 엿들었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손하고 복종적인 태도였죠. 네, 도련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일은 어떻게 할까요?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까요? 요즘 저쪽에서 청룡의 행방을 혈안이 되어 찾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 지훈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모를수록 안전해. 그냥 평범하게 살게 둬. 그리고 명심해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냥 백수건달일 뿐이야. 청룡? 그게 누구지? 왜 지훈 씨가 쫓기고 있는 걸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때 제 손이 너무 떨려 찻잔이 서로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공간에서는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안에서의 대화가 즉시 떠졌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지훈 씨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오늘따라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저를 훑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늙고 게으른 고양이의 탈을 쓴 사나운 호랑이라는 것을. 엿듣기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저를 추궁하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제가 들은 것에 대해 해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에 드러난 당혹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무서울 정도로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림자처럼 집안을 오갔습니다. 다만 우연히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제 마음속 두려움과 의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지훈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며칠간의 침묵을 깼습니다. 이 집에서는 듣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편히 잠들 수 있어요. 호기심은 때로 양날의 검이라서 아주 연약한 평화를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는 저를 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반찬을 집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바늘처럼 제 살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경고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에 든 밥그릇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섬뜩할 정도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원의 고목이나 처마 및 등불 장식 뒤에 교묘하게 위장된 초소형 감시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눈처럼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저는 평범한 집이 아니라 엄중하게 감시되는 유리상자 안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낯선 배달원들이 초인종을 누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된 소포를 지훈 씨에게 건네고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지훈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건을 받아 작업실로 가져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루는 집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지훈 씨가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낡은 키보드에 물컵을 쏟았습니다. 물이 쏟아져 키보드 틈새로 스며들자 저는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에 질려 황급히 수건으로 닦았지만 이미 키보드는 먹통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돌아와 이 부주의함에 대해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서 망가진 키보드를 보고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평소 거칠고 투박하던 그의 손이 놀랍도록 민첩해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키보드를 분해했고 그의 손가락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내부 회로를 수리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키보드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지훈 씨는 노트북 화면에 몇 줄의 명령어를 시험 삼아 입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복잡한 곡을 연주하듯 키보드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평소의 때뜬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도의 집중력과 명석함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앉은 남자가 어설픈 동네 기술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진짜 전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리를 마친 그는 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금세 날카로운 표정을 거두고 익숙한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낡은 거라 고치기 쉬웠어요. 다음부턴 조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과 겉모습 사이의 괴리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업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에 비친 지훈 씨의 그림자는 컴퓨터 화면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석상처럼 고독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고요한 그림자 뒤에는 과연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비밀을 파헤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의 말대로 모른 척하며 거짓된 평화를 찾아야 할까? 제가 다니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는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활기차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과 질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성격이라 제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며 가십거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동료 이유라 씨는 화려하게 꾸미기 좋아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영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했는데 아마 제가 상사에게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칭찬을 자주 받거나 단순히 저보다 젊고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유라 씨가 다른 여직원들과 모여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여자도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라니까. 아무리 잘나봤자 남편이 늙고 돈 없는 빈털털이면 다 소용없지.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서연 씨 남편은 백수라던데 집에서 아내 등골 빼먹고 산다지. 예쁘면 뭐해. 팔자가 저렇게 사나운데. 다른 여직원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못 들은 척하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상사가 VIP 고객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제 전 남자친구였던 최민준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은 가난하지만 야망만 가득했던 현실 감각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생활고와 제가 자신의 미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랐으며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공한 사람 특유의 거만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책상으로 다가와 손을 짚고 몸을 숙여 저와 유라 씨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안녕 서연아. 세상 참 좁네. 아직도 여기서 일하는구나. 나 지금 흥진건설그룹 대표로 일하고 있어.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많아서 너희 회사랑 협력할 일이 많을 거야. 유라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다가와 아양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준 씨가 우리 서연 씨랑 아는 사이였어요? 정말 반갑네요. 이렇게 성공하셨으니 여자친구분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그녀는 말을 흐리며 의미심장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비웃으며 여전히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가식적인 아쉬움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가난하다고 차버리고 시집을 가버렸지. 듣자 하니 네 남편 너보다 나이가 엄청 많다며? 돈이 아주 많아서 너한테 잘해주나 보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모욕하며 자신의 현재 성공을 이용해 우리의 과거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내 남편은 당신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나를 사랑해줘. 나한테는 그걸로 충분해. 민주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져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좋은 사람? 책임감?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다가는 흙이나 파먹고 살아야지. 좋아. 예정을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우리 부서 전체에 한턱 쏠게. 너도 남편 꼭 데리고 나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네가 푹 빠졌는지 얼굴 좀 보자고. 민준의 초대는 명령이자 오만함 가득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값싼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유라 씨가 재빨리 부서 전체를 대신에 수락해버려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퇴근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화려한 모습과 유라 씨의 비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훈 씨가 정원 뒤편에서 낡은 닭장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민준의 도전적인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회사 송년회는 이번 주말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참석은 의무였고 유라 씨는 제가 남편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 않거나 혼자 간다면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유라 씨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뒷담화 주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를 데려간다고 생각하니 그의 초라하고 고달픈 모습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과연 가려고 할까? 만약 간다면 그곳 사람들의 샅샅이 훑어보는 시선과 날카로운 조롱을 견딜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중에 저는 밥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왜 그렇게 넋이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송년회와 동료들의 강압적인 초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민준과 그가 했던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는 숨겼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가족 동반을 요구했다고만 말했죠. 말을 마친 후 저는 그의 거절을 예상하며 밥그릇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바쁘다거나 시끄럽고 화려한 장소는 싫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혼자 갈 핑계가 생기고 몇 마디 뒷말을 견디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지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규정이라면 가야지 참석한다고 해요. 그날 일은 내가 조정해서 같이 갈게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정말 갈 거예요? 거긴 아주 화려한 곳이에요. 돈 많고 세련된 사람들만 오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윤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드문 미소에 그의 고달픈 얼굴의 주름이 조금 펴졌습니다. 뭐가 불편해요? 내 아내랑 같이 가는 건데 혹시 나랑 같이 가는 게 창피해요? 그의 질문은 제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늙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비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눈빛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고 박 교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는 제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를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창피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 가족이에요. 누가 감히 비웃어요? 그건 나를 비웃는 건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무언가 따뜻하고 감동한 듯한 기색이 서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갑시다. 하지만 나도 내 아내가 창피당하게 할 수는 없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돈다발을 들고 나와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내일 나한테 입힐 괜찮은 셔츠랑 바지 좀 사줘요. 내 옷은 너무 낡아서 그런데 가면 당신이 남편 학대한다고 오해받겠어. 그의 손에 들린 돈다발을 보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돈은 분명 그가 이웃들의 자질구레한 가전제품을 고쳐주며 오랫동안 모은 돈일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돈 있어요. 이건 당신이 쓰세요. 저는 그가 줬던 검은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허세에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부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요. 지훈 씨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를 데려가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증명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앞에는 조롱과 비난이 기다리는 호랑이 굴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번에는 저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레서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뒤져 지훈 씨가 주었던 그 강력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밝혀지길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처럼 차갑고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옷 사는 것 뿐이잖아. 무서워할 거 없어.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지훈 씨를 깨웠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안경 너머로 졸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낡은 오토바이들을 위한 저 멀리 구석진 주차 공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지훈 씨의 손을 잡고 곧장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고급 패션 매장에는 제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비싼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지훈 씨는 제 옆에서 어수룩한 모습으로 처음 시내에 나온 아이처럼 호기심과 순진함이 뒤섞인 눈으로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고급 남성 정장 전문 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손톱을 다듬고 있던 여직원은 우리의 행색을 보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다시 손톱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 매장 제품은 전부 수입품이라 가격 흥정 안 돼요. 그냥 훑어만 보시고 만져서 옷 감상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나가려 했지만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가장 화려한 정장들이 걸린 진열대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기 네이비색 정장으로 주세요. 사이즈는 105. 지훈 씨는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여직원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손톱 다듬는 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의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저는 앞으로 나아가 지갑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제 남편에게 입혀보세요. 돈은 문제 없으니까요. 검은 카드를 본 직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마치 우리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어울리는 정장을 고른 후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작은 보석들이 박힌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선물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제 몸에 딱 맞아 그동안 딱딱한 사무복 뒤에 숨겨왔던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지훈 씨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초라하고 남루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세련되고 멋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큰 키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안경을 벗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 깔끔하게 넘겨 지적인 높은 이마와 깊고 날카로운 눈매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낯설지만 매혹적인 권위와 고귀함이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내 아내 정말 예쁘네. 이제 가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겠어요. 송년회는 5성급 호텔의 대혜연 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의 비즈니스와 디자인 업계 최고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따뜻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멋진 신사들과 우아한 숙녀들의 손에 들린 레드 와인이 어우러져 화려하고 호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지훈 씨가 들어서자 즉시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등장이 너무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하수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빛났고 지훈 씨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멋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 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서 와인잔을 든 채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고 하마터면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질투심이 솟아오른 그녀는 다시 경멸적인 표정을 짓고 다가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오늘 아주 작정했네.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남자 모델이라도 빌려왔어? 아니면 남편이 로또라도 당첨돼서 이렇게 쫙 빼입을 돈이 생긴 건가? 조심해. 쉽게 온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거든. 유라 씨의 친구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지훈 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흠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민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라 씨 옆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며 탐욕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전 여자친구가 이렇게 눈부시게 빛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는 다가와 일부러 지훈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 친구,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이제야 만나네. 꽤 번지르르한데?
소문이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설마 아내 덕에 이렇게 거칠애라도 하는 건가? 듣자 하니 집에서 논다던데 이 비싼 양복은 무슨 돈으로 산 거지? 짝퉁이라도 샀나? 지훈 씨는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건드린 어깨를 마치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털어내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과찬 고맙군요. 우리 부부가 남들처럼 부유하지는 않아도 먹고 입을 만큼은 됩니다.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가짜를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일에 관해서는 각자 하는 일이 다른 법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번다면 부끄러워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씨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친구들을 불러 우리를 둘러싸고 지훈 씨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즐겨야지. 자, 형님들이랑 인사치레로 한잔 하자고. 이 술 엄청 비싼 거야. 평생 맛도 못 봤을걸? 마셔. 아내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지훈 씨의 입에 술잔을 들이밀었고 일부러 그의 새 정장에 술을 쏟았습니다. 저는 분노에 몸을 떨며 술잔을 낚아채고 지훈 씨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저를 안심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손에서 술잔을 받아 마시지 않고 그의 번쩍이는 구두 앞에 술을 쏟아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민준과 그의 친구들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쏟아진 붉은 술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분노로 핏발이 선 눈으로 지훈 씨를 노려봤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감히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네가 감히! 민준은 더듬거리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 했지만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단하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흥진건설 그룹 회장이야. 거대 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네 아내가 다니는 그 하찮은 회사는 바로 계약이 끊길 거야. 그때 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지나 마.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흥미진진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민준 집안의 권력을 알고 있었고 우리 부부가 이번에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공경에 처할까봐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마치 재롱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쳐다봤습니다. 흥진건설그룹이라 들어본 것 같군요. 은행 빚에 허덕이고 부실 자재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준은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지훈 씨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와 문자만 되는 구식 폴더폰이었죠. 그는 번호를 눌러 귀에 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온화함과는 달리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권위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흥진건설과의 계약 즉시 검토하고 모든 투자금 회수해. 대출금도 회수하고 담보자산은 즉시 동결시켜. 이유는 비즈니스 윤리 위반, 그리고 대표자의 태도 불량, 그뿐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은 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됐군요. 파티나 즐기시죠. 곧 당신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죠. 연기 한번 실감나네. 그 고물전화기 들고 누구한테 명령을 해? 네가 신세계그룹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하하, 정말 망상증 환자로군. 비웃음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라 씨도 따라 웃으며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어떡해. 남편이 망상증이 심각하네. 빨리 집에 데려가. 정신병원에서 차 오기 전에.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지금 회사 파티에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아버지? 민준의 얼굴은 붉은 기운에서 창백하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벌벌 떨었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서진 휴대폰의 스피커를 통해 그의 아버지의 절망적인 외침이 고요한 공간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거야? 신세계에서 방금 계약 파기 통보가 왔고 은행에서도 빚 독촉이 시작됐어. 네가 집안을 다 망쳤다고. 당장 그 사람 찾아서 사과해. 안 그러면 너랑 의절할 줄 알아. 연 회장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 씨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라 극도의 경악이었습니다. 민주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올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그는 지훈 씨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던 부잣집 친구들은 혹시 불똥이라도 튈까봐 멀리 떨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 씨는 구석벽에 기대어 픽이 하나 없는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와인잔을 드레스에 쏟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훈 씨는 자기 발 아래 무릎 꿇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이 아니라 그저 하찮은 존재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민준의 부서진 휴대폰을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고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해 사업은 신용을 지켜야 하고 자식 교육은 똑바로 시켜야 한다고. 입 조심하지 않으면 몸이 고생하는 법이지.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그는 몸을 일으켜 정장 옷깃을 바로잡고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시끄럽네. 우리 그만 가요.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건강에 해로워.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강한 손이 저를 이끌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 옆으로 비켜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호텔 로비에 나오자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 뒷문을 열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사모님, 타시죠. 저는 그가 그날 찾아왔던 의문의 집사, 김이사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지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준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밤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파티에 남은 사람들의 넉나간 얼굴들을 뒤로 한 채 차 안에서 저는 몰래 지훈 씨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편안하게 하고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평온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지훈 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권력자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분노를 풀어준 기쁨보다 심장을 파고드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과연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 걸까요? 그의 진짜 모습을 너무 많이 알게 된 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고급 세단은 익숙한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길고 기이한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고목의 나뭇잎 사이로 비쳐 이끼 낀 마당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따라 내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장 위에 낡은 바람막이를 다시 걸쳐 입고 있었는데 마치 방금 드러냈던 진짜 모습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김 이사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이 밤의 정적 속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저는 더 이상 마음속에서 들끓는 호기심과 혼란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아무렇지 않게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는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저한테 숨겼어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훈 씨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고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쾌하지 않을 텐데. 유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소리쳤고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평함을 원해요. 우리는 부부고 한 지붕 아래 살고 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마음대로 조종하는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너무 불공평해요. 공평함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지훈 씨의 눈빛이 갑자기 어둡고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를 차가운 벽에 기댈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어 저를 가두고 제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희미한 담배 냄새와 함께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공평함? 그는 씁쓸하고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 씨, 이 세상에 원래 공평함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은 아버님께서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을 나와 결혼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 결혼으로 당신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면죄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훈 씨는 손을 들어 제 뺨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박지훈의 아내, 즉 박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신분만 있으면 이 나라에서 아무도 당신 머리카락 한 올 건 들이지 못해요. 아버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편히 눈을 감으신 겁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화로운 삶이 저절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피와 자유를 대가로 치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공평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아, 너무 많이 알면은 잠만 설치게 될 테니까. 그는 손을 떼고 작업실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등은 마치 온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나무 문이 닫혀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죄부, 피와 자유. 도대체 박 교수님과 그는 제게 무엇을 숨겼던 걸까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거대한 비밀들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막연한 감사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의 조용한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밤 이후 저는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샅샅이 훑어보는 시선과 끝없는 뒷담화 속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 씨와 민준이 더는 대놓고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남편의 무서운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진정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일하며 모은 적은 돈 전부를 투자해 조용한 골목에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하얀 구름이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500억 카드에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돈이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다는 거를. 사업 초기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스튜디오는 텅 비었고 찾아오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돌리고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부탁하며 동분서주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로였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장비 구입비는 계속해서 빠져나갔지만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텅 빈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제 결정이 너무 성급하고 허황된 꿈은 아니었는지 자문했습니다. 하루는 점심 대신 마른 빵을 씹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얀 구름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그룹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김서연 대표님께서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현재 해안가 고급 리조트 체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온라인에서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디자인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협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희 본사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떨어뜨리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라니 국내 최고의 부동산 및 기술 대기업, 수많은 디자인 회사가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저처럼 작고 이름 없는 스튜디오에 관심을 보인 걸까요? 저는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전화 잘못 거신 것 아닌가요?
제 스튜디오는 이제 막 시작해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여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규모보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본사에서 임원진과 미팅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쁨이 터져나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제게도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이 좋은 소식을 지훈 씨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마당 구석에 세워진 그의 낡은 오토바이를 보자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행운일까? 아니면 저 숨어있는 권력자 남편의 또 다른 계획일까?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가볍게 화장한 뒤 택시를 타고 신세계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은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광활한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 제 자신이 하늘의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답고 전문적인 안내 직원이 저를 길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를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넓고 호화로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이사였습니다. 늘 우리 부부를 차로 태워주던 그저 친절하고 헌신적인 집사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서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김 이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맞은편 가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김 이사님. 이사님께서 신세계 그룹 회장님이셨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이사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법적 대리인일 뿐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모든 지분과 최종 결정권을 쥔 사람은 바로 박지훈 도련님 대표님의 남편입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김 이사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니 마치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도 그 사람이 저를 위해 계획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 이사는 숨기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지훈 도련님은 대표님께서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기 위한 선물 같은 겁니다. 마음 편히 일하세요. 모든 비용과 자원은 그룹에서 최대한 지원할 겁니다. 기쁨이나 감동 대신 제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제 모든 노력,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제가 흘렸던 땀과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였고 그의 권력으로 베풀어진 기회에 기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제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받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우습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가 깔아준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김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물을 억누르느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과 그 사람에게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자선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김 이사의 부름을 뒤로 한 채 그 화려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거리로 뛰쳐나왔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는 저를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게 두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에 저는 영원히 유리상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작고 연약한 아내일 뿐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퉁퉁 붓고 빨개진 제 눈을 본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급히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왜 이렇게 울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렀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신세계 프로젝트? 김 이사님이 회장인 거. 전부 당신이 꾸민 일이잖아요.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돌리는 바보 멍청이로 보여요? 지훈 씨는 잠시 굳어 있다가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을 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위한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나한테 계약 하나 던져주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당신 눈에 나는 그냥 당신이 던져주는 밥이나 받아먹는 쓸모없는 기생충일 뿐이죠? 그렇지 않아. 지훈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가 평정을 잃은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제발 억측 좀 하지 마.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더 편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요?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기나 하냐고.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라리 힘들고 실패하는 게 낫지. 당신한테 기생충처럼 의지하며 살기는 싫어요. 당신의 그 계획 지긋지긋해요. 당신의 그 가식적인 모습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요. 지훈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고 주변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손을 들어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다음 행동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낡은 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깡마른 등과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위에는 지옥의 지도처럼 울퉁불퉁하고 길고 짧은 흉터들이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지네처럼 구불구불한 긴 흉터도 있었고 총알 자국 같은 둥근 흉터도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도 보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깊고 검붉은 긴 흉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그의 등을 세로로 그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은 멈추고 그 자리를 극심한 충격과 슬픔이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흉터들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가 아플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훈 씨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제 앞에 벌거벗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봐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성공의 대가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권력의 대가라고. 나는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 씨, 나는 그냥 두려웠을 뿐이야. 언젠가 당신 몸에 이런 작은 상처라도 생길까봐 차라리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내가 겪었던 이 잔혹한 세상을 당신이 겪게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의 말은 화살처럼 제 심장을 꿰뚫어 모든 원망과 분노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가 흉터 가득한 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가엾고 위대한 남자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방 안에 긴장된 공기를 식혀주려는 듯이 제가 진정한 뒤 지훈 씨는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주었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한 채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찬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수리공도 아내에게 셔사는 백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국가안보기관에 스카우트된 수학 및 암호학 천재였습니다. 그의 코드네임은 청룡. 한때 블랙햇 해커들 사이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름이었죠. 그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키는 숫자와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5년 전 비극적인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그때는 그의 아버지이자 제게 존경스러운 스승이셨던 박 교수님께서 아직 건강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평범한 교수가 아니라 이미 해체된 국가보안 프로젝트의 최고 고문이었습니다. 독사파라는 국제범죄 조직이 교수님을 노렸습니다. 그들이 교수님이 지훈 씨가 개발 중이던 방어 시스템
철벽 방패에 소스 코드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 교수님을 납치하고 지훈 씨에게 소스 코드를 넘기도록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는 지훈 씨의 눈빛은 어두워졌고 그의 두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구타당하는 영상을 받았어. 나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지. 소스 코드를 넘기면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걸 알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될 상황이었어. 결국 그는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혼자서 그들의 소굴로 잠입해 아버지를 구출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독사파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혈혈 단신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구출은 성공했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의 등에 남은 흉터들이 바로 그 생사를 건 전투의 흔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구출되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교수님은 지훈 씨에게 청룡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 살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독사파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그분은 당신만이 나에게 작은 가족의 온기를 주고 증오와 피로 얼룩진 내 삶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어.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뚝뚝하고 초라한 겉모습 뒤에 그렇게 영웅적이지만 비극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는 아버지를, 나라를, 그리고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건강, 명예를 모두 희생했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아 제 뺨에 갖다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어요? 지훈 씨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 당신이 겁을 먹거나 너무 많이 알아서 위험에 처할까봐 나는 그냥 당신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틀렸던 것 같네. 부부는 함께 나누는 거니까 그렇지. 그날 밤 이후 저와 지훈 씨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남편 앞에서 낯설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싹됐습니다. 차가웠던 집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가 맛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대충 때우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소박한 된장찌개나 김치찜 같은 것들이었죠. 지훈 씨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저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의 취미라고 생각했던 난초 키우는 법, 분재가지치기 같은 일들이 그와 함께하니 아주 즐겁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해 진력이면 우리는 텐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 씨는 저를 그의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금지 구역이었던 곳이었죠. 방 안은 기계와 전선으로 어지러웠지만 아주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 주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보여주며 작동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는 대문에 설치한 신의 눈인데 50m 밖에서도 낯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이건 경보 시스템이고 누가 침입하려고 하면 즉시 나와 김 이사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돼. 저는 감탄과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정보 보안과 자기 방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몇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지훈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예방하는 게 더 나아. 세상은 복잡하고 겉모습처럼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의 세계를 더 이해하고 그의 짐이 아니라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는 제게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방법, 악성 링크 식별법, 그리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자기방어 기술 몇 가지를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꼼꼼하게 제 동작 하나하나를 교정해 주었고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그가 제 손을 잡고 하나하나 지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저를 황홀하게 쳐다보는 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요란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조용한 관심,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의 유령이 다시 덮쳐와 제가 이제 막 찾은 연약한 행복을 위협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 송년회에서 저를 모욕했던 최민준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남루했으며 한때 입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파괴적인 전화 한 통 이후 그의 가족은 파산했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그는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제 스튜디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유리문 밖에 서서 사탄 눈으로 저를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야.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가 제게 몹쓸 짓을 했지만 이 광경을 보니 제 안의 선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고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야. 내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라도 갚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500억 카드도 제 개인 저축도 있었죠. 하지만 낯선 사람, 특히 저를 배신했던 사람을 조심하라는 지훈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로 뉘우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갑에서 적지 않은 현금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아버님 먼저 챙겨요. 지난 일은 잊었어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게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고 고개를 숙여 연신 감사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절이 잘못된 곳을 향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단순히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숙적인 독사파의 잔인한 두목, 장 회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민준이 청룡을 잡는 것을 도우면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훈 씨를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미끼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고 소파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마음을 꿰뚫는 듯해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설마 나를 감시한 건가? 저 그냥 스튜디오에서 일만 했는데요. 저는 그가 오해할까봐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지훈 씨는 소리치며 테이블을 세게 쳐서 유리컵이 튀어올랐습니다. 당신 스튜디오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 최민준 만났지? 심지어 돈까지 줬더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저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저를 감시하고 믿지 못했다니. 날 감시했어요? 내 일터에 말도 없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내가 죄수예요?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고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사람을 돕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요. 이기적이라고? 지훈 씨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서 당신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건가? 당신은 너무 순진해. 최민준이라는 놈, 당신 생각처럼 간단한 놈이 아니야. 목적이 있어서 당신에게 접근한 거라고. 정말 뉘우쳤다고 생각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당신 지금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야. 억측하지 말아요. 저는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남을 의심하고 세상을 어둡게만 보잖아요. 당신의 그 통제, 이제 지긋지긋해요. 나도 사람이고 내 자유가 있어요. 누구를 도울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요. 자유?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의 그 자유가 우리 둘의 목숨과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몰라? 내 말 이해 못하겠어? 다시는 그놈 만나지 마. 내일부터는 나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명령이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내 아빠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니에요. 당신 명령 따위 듣지 않을 거야. 당신이 미워. 말을 마친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달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버렸습니다. 지훈 씨의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속에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다시 한번 만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지훈 씨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친절이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제 고집과 순진함이 저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시 외곽의 외딴 폐창고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고 싶다고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죠. 택시가 녹슨 철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주변은 황량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폐창고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빛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돈은요? 돈 받고 빨리 가봐야 해요. 늦었어요. 저는 이곳에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기묘하게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돈 받으러 오라고 했잖아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민준 뒤의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를 든 험상 노는 남자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등 뒤의 철문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포위되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아까의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옷을 털며 뻔뻔하고 잔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나도 막다른 길이야. 내 남편, 그 자식이 저분들한테 아주 큰 빚을 졌거든? 나는 그냥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것 뿐이야.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두 남자가 달려들어 제 팔을 뒤로 꺾어 묶었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청룡인가? 민주는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으면 소스코드를 가지고 와. 혼자 와야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마. 경찰 그림자라도 보이면 내 아내는 즉시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지훈 씨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넌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협박하지 마. 민주는 미친 듯이 웃으며 제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하는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지. 빨리 오라고 해. 안 그러면 나도 험한 꼴 보여줄 수밖에 없어. 저는 흐느끼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지훈 씨, 오지 마요.
함정이에요. 오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이 재빨리 두꺼운 테이프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승리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고 제 고집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시간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텅 빈 창고 한가운데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고 흉기를 든 험상궂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연신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그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탐욕과 빚의 압박이 그를 눈멀게 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무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30분 후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익숙한 큰 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정원을 산책하듯 두려움이나 걱정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두 손은 빈 채였습니다. 왔군. 대단한데. 민주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약간 뒤로 물러서라고 손짓했지만 여전히 포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소스 코드는 어딨지? 내놔.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폭들을 훑어본 뒤 제게 멈췄습니다. 묶여있고 입이 막힌 채 헝클어진 제 모습을 보자 그의 눈빛은 어두워지며 고통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제게 걱정 마, 내가 왔어 라고 말하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민준을 돌아보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부터 풀어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주지.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소스 코드부터 내놔. 내가 확인하고 나서 풀어줄 거야. 잔꾀 부릴 생각 마. 지훈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에 민준은 움찔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USB를 천천히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이 안에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아내를 풀어주고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게 해. 내가 대신 인질로 남겠다. 내 놈 따위가 조건을 걸 자격이 있나? 창고 구석 검은 막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흉터로 뒤덮인 얼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독사파의 두목 장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청룡 오랜만이군. 여전히 거만하긴. 내가 널 믿을 것 같나? 좋아. 네 허벅지를 직접 찔러봐. 이 멍청한 마누라를 구하려는 진심을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날카로운 단검을 지훈 씨 발 앞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저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하지만 지훈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단검을 집어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조폭들의 경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단검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쳐 바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는 폭풍 속의 소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됐나? 그는 고통으로 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칼자루를 꽉 쥔 채였죠. 이 사람을 풀어줘. 저는 정신을 잃을 듯 울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제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민준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웃으며 서 있는 저들을 모두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전설적인 청룡도 결국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민준은 신이 나서 다가와 지훈 씨 손에 있는 USB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내놔. 내가 말했지. 넌 그냥 바보일 뿐이라고. 하지만 민준의 손이 USB에 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고통에 겨워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훈 씨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칼자루에서 손을 떼고 민준의 손목을 잡아 세게 비틀었습니다. 우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준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인간 방패로 삼고 동시에 달려드는 조폭에게 번개 같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창고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 회장의 부하들이 일제히 지훈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지훈 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맹수처럼 무서운 힘을 폭발시켰습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정확하고 잔혹하게 상대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비명과 타격음이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제 남편이 싸우는 모습을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소에 온화하고 태뜬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오의 불길로 붉게 타오르는 눈을 가진 진정한 전사이자 살신사션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쇠 파이프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자 지훈 씨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파이프를 빼앗아 그의 목덜미를 후려쳤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손목에 부러진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아직 묶여있는 저를 보고는 비열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제게 달려들어 저를 다시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멈춰! 움직이면 이 여자 죽는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지훈 씨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긴 쇠막대를 집어들고 창을 던지듯 민준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쇠막대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민준의 옷자락을 그의 등 뒤 나무벽에 박아버렸습니다. 그의 목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민준은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칼을 떨어뜨린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지훈 씨는 부하들을 거의 다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관찰만 하던 교활한 두목장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지훈 씨를 생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재킷 안에서 검은 권총을 천천히 꺼내 지훈 씨를 겨눴습니다. 대단하군, 청룡. 내가 널 얕봤어. 장 회장은 비웃으며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주먹이 총알보다 빠를 순 없지. 죽어라! 탕! 하는 요란한 총성이 창고 안에 답답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고 무거운 몸이 제게 쓰러지며 저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어깨에 쓰러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했어야 할 총알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린 그의 등에 박힌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소리치며 그를 받치려 했지만 손발이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쳐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러 공포의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 회장은 여전히 총구를 겨눈 채 지훈 씨가 그렇게 빠를 줄, 그리고 감히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을 줄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숨통을 끊기 위해 다시 한번 총을 쏘려던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창고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특수경찰과 김 이사님의 사람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총 버려. 경찰이다. 확성기를 통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 회장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특수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즉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은 부하들도 신속하게 제압되었습니다. 벽에 박힌 채 꼼짝 못하던 민주는 픽이 하나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며 항복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지훈 씨를 보고 그의 늙은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 결박을 풀어주고 의료진과 함께 지훈 씨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그의 차가운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훈 씨, 눈 좀 떠봐요. 날 두고 가지 마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과다출혈로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제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약하지만 굳게 한번 쥐었습니다. 울지 마, 서연아.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무사하면 됐어.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그는 제 찢어지는 울음소리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은 서둘러 들것을 밀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을 따라 달렸습니다. 제 하얀 드레스는 이제 남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앉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창백하고 생기 없는 얼굴을 보며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뽑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준 남자를 죽게 만든 건가? 후회와 죄책감이 저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진 듯 했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의 밤을 가로질러 가장 큰 국제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 곁에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훈 씨는 들것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그의 등에서 흘러나온 피는 하얀 시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그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차가운 유리문이 닫히고 저는 생사의 경계 너머에 있는 그와 격리되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눈처럼 저를 노려보며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는 방금 일어난 끔찍한 현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김 이사님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늙은 얼굴에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제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민준을 만나러 가겠다고 고집부렸던 어리석음, 그리고 제 걱정을 무시했을 때 그의 실망과 고통이 서렸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사님,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흐느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의 말을 들었다면, 제가 만약 나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김 이사님은 한숨을 쉬며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후회한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지훈 도련님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도련님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믿고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기길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 이사님의 위로는 제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지만 지훈 씨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처럼 어리석고 이기적인 아내를 지켰습니다. 그는 저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모든 고통과 위험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했나요? 그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길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발 제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쓰디 쓴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2시간이 지났지만 수술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밤 근무 간호사의 발소리와 김 이사님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물 한 병을 건네며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아마 아직도 지훈 도련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김 이사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도련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지하세계의 암투와 배신에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저 평범한 여자를 만나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마디 한마디 진실을 삼키듯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죠? 왜 아직도 청룡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거예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김 이사님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독사파는 국가 기밀을 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훈 도련님은 자신이 완전히 손을 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며 모두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도 처음에는 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한 교수님의 뜻이었지만 점차 도련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 반한 거죠. 당신은 그의 어두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애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당신이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지훈 도련님은 밤새도록 당신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끓였습니다.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몰래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할까봐 자신이 서투르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해서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련님은 자기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혼 첫날에 식어 빠진 국밥, 최근에 따뜻했던 식사, 그리고 그의 서툴지만 다정했던 손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늘 아주 작은 부분에 존재했지만 제가 너무 무심해서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무심하다고 권위적이라고 탓했지만 사실 그가 가장 너그럽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평화로운 하늘만을 남겨주기 위해 온 세상의 폭풍우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이사님.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 이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뒤에 일어나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지훈 도련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내가 필요해요. 강해지세요. 더 이상 울지 말고 그의 희생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김 이사님의 말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의지를 깨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눈에는 전례 없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돌아왔지만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은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를 과감하게 잘라 활동적인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단순하고 편안한 옷을 골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몽상에 잠긴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은 저를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 대기실이 아닌 김 이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산관리와 지윤 씨가 하던 일들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처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진 않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님의 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와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다. 김 이사님은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도련님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요. 좋아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해야 할 겁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시밭길이고 아주 혹독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만 무사하다면 어떤 시련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저는 미친 듯이 배우고 일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제게 재무보고서 읽는 법, 상업계약 처리법, 그리고 경쟁사의 비열한 수법에 대처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대한 동기 덕분에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경찰 당국과 직접 협력하며 납치 사건의 잔여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조금도 떨지 않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제 남편을 해친 자들이 법의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튜디오 일도 정리하고 믿을 만한 직원에게 임시 관리를 맡겨 지훈 씨에게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꿈만 꾸던 작은 사장이 아니라 모든 일을 결단력 있게 처리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저는 중환자실로 가 복잡한 장치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지훈 씨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보여요? 나 이제 어른이 됐어요. 더 이상 떼쓰지 않을게요. 빨리 일어나서 당신 아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봐줘요. 지옥 같았던 3일이 지나고 지훈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색은 조금 나아졌지만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과다출혈과 쇠약해진 몸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24시간 내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마치 그가 듣고 있는 것처럼 회사와 스튜디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제가 지쳐서 침대가에 엎드려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저를 바라보는 익숙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깨어났군요. 저는 기쁨에 소리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를 부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제 뺨에 갖다 대며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지훈 씨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하고 약했습니다. 바보야, 왜 울어? 못생겼잖아. 누구 아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그의 서툰 농담에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의 손을 가볍게 치며 말했죠. 아직도 농담할 힘이 있어요? 당신 잘못됐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나 정말 후회했어요. 미안해요. 지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었지만 힘이 없어 떨렸습니다. 사과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한 일이야. 당신만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근데 머리는 왜 이렇게 짧아졌어? 시원하고 더 강해지려고 잘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굳은 살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습니다. 변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당신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맞서고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알았죠? 지훈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수척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두려움, 후회는 모두 사라지고 재회의 기쁨과 충만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깨어났지만 지훈 씨의 건강은 여전히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또렷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장 회장 일가와 그 배후 세력이 처벌받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평온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지훈 씨는 저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도움이 필요해. 내가 직접 키보드를 칠 수가 없어. 네가 내 손이 되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특수 제작 노트북을 꺼내 침대 위간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훈 씨의 지시에 따라 저는 복잡한 암호로 청룡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은 화면에 매트릭스처럼 녹색 코드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어지럽기만 했던 그 언어들을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명령을 내렸고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리듬에 맞춰 제 손가락이 춤을 췄습니다. 스위스 은행 서버에 접속해 검은 자금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출해 지훈 씨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원 건설 그룹 내부 이메일 시스템에 침투해 키워드는 뇌물, 자금 세탁, 유령 프로젝트 전부 수집해서 암호화 파일로 묶어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는 지금 한 경제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증거, 장 회장 일가가 수십 년간 숨겨온 어두운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불법적인 거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송에 지훈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대검찰청,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국, 그리고 국내 10대 언론사 메일함으로 동시에 보내. 해외 파트너들에게도 사본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이번에 그들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진행 표시줄이 빠르게 채워지고 전송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기가바이트의 범죄 증거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에 의한 심판, 적의 숨통을 끊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쇼를 즐기기만 하면 돼. 다음날 아침 장 회장 일가의 비리 뉴스가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뇌물 거래 이메일, 수천억 원대 사기 프로젝트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대중의 분노는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명성을 불태웠습니다. TV에서는 홍원그룹 본사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해외 파트너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거대했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제 남편에게 총을 겨눴던 장 회장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배후 세력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납치 공모 및 갈취 혐의에 과거의 사기 행각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TV 화면 속 수척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통쾌함이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탐욕 때문에 길을 잃은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휠체어에 앉아 저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언젠가 찾아오는 법이야. 진정한 힘은 주먹이나 총이 아니라 진실에 있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이지. 저는 그의 뒤에 서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렀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이면 다리에 낡은 상처 때문에 약간 절뚝거렸지만 제게 그 모습은 그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고 지훈 씨는 일선에서 물러나 보안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박 교수님의 첫 기일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잔디가 덮인 무덤 앞에서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이제 다 지켰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을 찾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 씨는 갑자기 구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제가 묻자 그는 비밀스럽게 미소 지으며 저를 혼인신고실로 데려갔습니다. 1년 전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작은 사진관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증명사진 다시 찍고 혼인신고서도 새로 만들자. 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예전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지훈 씨는 제 몸을 돌려 제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예전 서류는 아버지의 계획, 의무와 책임감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아내가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난번에 나는 너에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결혼식도 해주지 못했어. 이제 그 빚을 갚게 해줘. 이 늙고 다리 절고 비밀 많은 남편과 다시 한번 결혼해주겠어?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행복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당신이 늙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1000번이라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머리를 맞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어둠을 지워버리는 미소였습니다. 해질녘, 저는 정원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잡초로 무성했던 정원은 이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 씨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익숙한 흙내음과 땀 냄새가 저를 안전하게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한때는 늙은 아저씨와 결혼해야 한다고 울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느껴요. 그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면 당신처럼 멋진 남편을 놓쳤겠죠.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야. 하늘이 우리가 겪은 고통을 보상해 주려고 우리를 만나게 한 거지. 당신은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저는 멀리 산 너머로 지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우리에게는 이해와 나눔이라는 견고한 토대만이 남았습니다. 지훈 씨, 응? 내일 우리 보육원에 가요. 우리 자선재단 돈으로 예전에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 지지할게. 지훈 씨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현재의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미래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가 곁에 있는 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진정한 평화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함께 손잡고 늙어갈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 정거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